쿠오바디스 6. 이 세상이야말로 그런 배덕의 소굴이지만 다행히 인생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으며 영생은 무덤 저쪽에서만 존재하는 거야. 그곳을 지배하는 이는 내로가 아니라 은총이란다. 그곳에는 괴로움 대신 기쁨이 있고 눈물 대신 즐거움이 있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폼포니아는 처녀의 머리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리기아는 폼포니아의 무릎에 몸을 던지고 그 옷자락에 얼굴을 묻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몸을 일으켰을 때에는 침착함이 그녀의 얼굴에 떠올라 있었다. 이 집에 우르수스라고 하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리기아인 노예가 있었는데 전에 리기아의 모친과 리기아를 따라서 다른 노예들과 함께 로마군의 진영으로 온 자였다. 그 우르수스가 폼포니아의 발밑에 엎드려 말했다. 오 마님, 제발 이 종놈을 공주님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궁전에서 공주님을 섬기며 공주님을 보살펴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때마침 그곳에 나타난 플라우티우스는 사정을 듣더니 우르수스의 소망을 물리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는 우르수스를 붙잡아둘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황제의 명에 따라 인질로서 리기아를 보내는 것이므로 리기아의 종들도 모두 함께 보내어 황제의 보호 아래 두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하인이란 이름을 붙이면 리기아에게 종들을 딸려 보낼 수 있을 것이며 백부장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폼포니아에게 속삭였다. 폼포니아는 또 네로의 해방노예 악테에게 리기아를 부탁한다는 간단한 편지를 썼다. 폼포니아는 종교를 믿는 신자들의 모임에서 악테를 만난 적은 없었으나 다른 신자들로부터 악테가 협력을 거절하는 법이 없었으며 타르수스의 바울로의 서한을 평소에 열심히 읽고 있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그녀는 또 이 젊은 해방노예가 언제나 슬픈 얼굴을 하고 있으며 궁 안의 다른 여자들과는 인품이 전혀 다르다는 것, 요컨대 궁전의 착한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백부장은 폼포니아의 편지를 자기가 직접 악테에게 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황제를 아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플라우티우스의 예상은 적중했다. 황제는 류트 악사 테르프노스와 함께 노래 연습을 하고 있을 뿐더러 황제 자신이 부른 자 이외에는 일체 만나지 않기로 되어 있다는 대답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플라우티우스는 아련을 청하지도 말라는 뜻도 되었다. 플라우티우스는 가마로 비니키우스네 집으로 갔다. 마침 비니키우스는 고용하고 있는 사범과 검술 연습을 하고 있었다. 리기아 6의 음모를 실행에 옮겨놓고서 자기는 검술 연습을 하고 있는 젊은 녀석이 어찌나 괘씸한지 그를 보자 플라우티우스는 화가 치밀었다. 검술 사범이 휘장 뒤로 사라지기도 전에 그는 분노를 터뜨려 그를 책망하고 꾸짖었다. 그러나 비니키우스는 리기아를 궁중으로 데려갔다는 말을 듣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것을 보고 플라우티우스는 비니키우스가 이 음모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바로 알 수 있었다. 젊은이의 심장으로 몰렸던 피가 역류하여 솟구치는 파도처럼 얼굴로 몰려들었고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으며 입술은 앞뒤가 맞지 않는 질문을 하면서 더듬거렸다. 질투와 분노 때문에 그는 몸을 가누지 못했다. 일단 궁전의 문턱을 넘은 이상 리기아는 자기에게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플라우티우스가 페트로니우스의 이름을 들먹이자 이번에는 페트로니우스에 대한 의혹이 번갯불처럼 이 젊은 무인의 머리를 스쳐갔다. 페트로니우스가 자기를 따돌리고 황제의 총애를 받기 위해 리기아를 바치지 않았으면 그 자신이 차지할 속셈일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하긴 리기아를 한 번만 보면 어느 사내라도 마음이 동할 것이다. 그는 아트리움의 한 구석에 진열해 놓은 백납으로 만든 조상 대대의 데드마스크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외쳤다. 저 데드마스크에 대고 맹세합니다. 그녀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느니 차라리 그녀를 죽이고 저도 따라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일어서서 플라우티우스에게 저를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더니 미친 사람처럼 아트리움을 뛰쳐나가 행인들을 좌우로 밀쳐내면서 페트로니우스의 저택으로 나는 듯이 달려갔다. 플라우티우스는 얼마쯤 희망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만약에 페트로니우스가 비니키우스에게 주기 위해서 황제를 충동질하여 리기아를 빼내갔다면 비니키우스는 리기아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줄 것 같았다. 플라우티우스는 그렇게 생각했다. 플라우티우스는 리기아를 친딸처럼 사랑하고 있었으나 그녀를 황제의 손에 넘겨주느니 차라리 죽여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문의 맨 끝의 자손인 아들만 아니었어도 그는 틀림없이 리기아를 죽이고 말았을 것이다. 플라우티우스는 무인이었다.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는 거의 들은 바도 없었지만 그는 성격적으로 거의 스토아 학파에 가까웠다. 그의 사물을 보는 눈이나 자존심으로 볼 때 죽음은 치욕보다 훨씬 견디기 쉬운 것이었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 폼포니아를 위로하며 함께 희망을 가지고 비니키우스에게서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만 자꾸 흘러갈 뿐 아무 소식도 없었다. 해질녘이 다 되어서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노예가 들어와서 플라우티우스에게 한 통의 편지를 전했다. 노장군은 남에게 자기의 자제력을 보여주기를 좋아했지만 이때만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고 마치 일가의 존망이 걸린 일이라는 듯이 급히 읽어내려갔다. 지나가는 구름의 그림자가 드리운 듯이 그의 얼굴이 갑자기 흐려졌다. 아울루스 플라우티우스님에게 모든 일이 황제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황제의 뜻에 따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페트로니우스 외숙과 소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쿠스 비니키우스 올림. 페트로니우스는 집에 있었다. 비니키우스는 문지기가 미쳐 말릴 새도 없이 바람처럼 아테리움으로 달려들어갔으며 거기에서 페트로니우스가 서재에 있다는 말을 듣고 아까와 같은 기세로 서재로 달려들어갔다. 페트로니우스는 뭔가 쓰고 있었다. 비니키우스는 그의 손에서 갈대펜을 빼앗아 부러뜨려 방바닥에 내던져버리고 손가락이 파고들 만큼 강하게 외숙의 두 팔을 붙잡고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목신 소리로 말했다. 리기아는 어디 있습니까? 매음굴. 다시 말해서 궁전에 있지. 페트로니우스 외숙. 어쨌든 마음을 가라앉히고 앉아라. 나는 황제에게 두 가지를 부탁해서 두 가지 다 승낙을 받았다. 하나는 리기아를 아울루스네 집에서 불러내는 것. 또 하나는 그녀를 너에게 넘겨주는 것이야. 너 토가 속에 비수를 감추고 있는 모양인데 나를 찌를 생각인가 보구나. 그러나 충고하지만 2, 3일 더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리기아가 내 집에서 혼자 쓸쓸할 테니까 말이야. 침묵이 흘렀다. 비니키우스가 놀란 눈으로 페트로니우스의 얼굴을 잠시 쳐다보고 있다가 말했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사랑 때문에 눈이 먼 겁니다. 나는 너에게서 칭찬받을 일을 한 거란다, 비니키우스. 내가 그저께 황제에게 이렇게 아뢰었지. 제 생제 비니키우스는 아울루스 부처가 데리고 있는 바싹 마른 계집애에게 홀딱 반했습니다. 그 녀석이 짓는 한숨 때문에 녀석의 집은 마치 목욕탕처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폐하와 저는 참다운 미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으므로 그런 계집애에겐 일천 세스테르티우스도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그 애숭이는 원래 삼각소처럼 답답한 녀석이었는데 요즘엔 도무지 제정신이 아니올시다. 페트로니우스 외숙, 리기아의 몸을 지키기 위해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건데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만이라도 알아줘야 하겠다. 난 그 붉은 수염의 머리에 그와 같은 미적 감각의 소유자는 그런 처녀를 미인으로 볼 리가 없다는 생각을 주입시켜 주었지. 네로는 지금까지 내 눈을 거쳐서만 사물을 보아온 인간이므로 그녀를 미인이라고 생각지 않을 것이다. 미인으로 보지 않으면 욕심을 부리지 않겠지. 원숭이 같은 놈에게서 몸을 지키려면 그를 밧줄로 묶어두어야지. 지금 리기아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그가 아니라 포파이아야. 말할 것도 없이 포파이아는 그녀를 들 수 있는 대로 빨리 궁전에서 내쫓아 버리려고 할 것이다. 내가 넌지시 이렇게 붉은 수염에게 말해두었단다. 리기아를 데려다가 비니키우스에게 주십시오. 그 계집애는 인질이니까 폐하께서는 그렇게 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또한 그렇게 하도록 하시면 플라우티우스를 골려주는 셈이 됩니다. 라고 말이야. 황제가 쾌히 승낙하더라. 승낙하지 않을 까닭도 없지. 무엇보다도 내가 황제에게 용감한 사람을 해칠 기회를 주었으니 더욱 신명이 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인질의 정식 보호자가 된 거란다. 넌 그 리기아족의 보배를 손에 넣게 된 거야. 넌 용감한 리기아족의 동맹자로서 또 황제의 충실한 신하로서 그 보배를 헛되이 써버릴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더욱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황제는 체면상 며칠 동안 그녀를 궁전에 두었다가 곧 내 집으로 보내줄 것이다. 넌 정말 행복한 녀석이야. 정말입니까? 궁전에서 그녀가 위험하지 않을까요? 오래 있으면 포파이아가 그녀 일로 로쿠스타와 음모를 꾸미겠지만 2, 3일 동안이라면 전혀 위험할 게 없다. 궁전에는 1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살고 있지. 네로가 그녀를 볼 기회는 아마 없을 거야. 특히 모든 일을 내게 일임하고 있으니 안심이다. 좀 전에 백부장이 이리로 보고하러 왔었는데 그녀를 궁전에 데리고 가서 악태에게 인도했다더라. 악태는 좋은 여자야. 그래서 내가 그녀를 악태에게 맡기게 한 거란다. 폼포니아 그리키나도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다니까 분명히 같은 의견일 것이다. 내일 네로가 향연을 베풀기로 되어 있다. 리기아 옆에 내 자리를 마련해 두었다. 외수, 제가 버릇없이 군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비니키우스가 말했다. 저는 외수께서 그녀를 차지하시든지 아니면 황제에게 바치려고 데리고 가신 줄 알았습니다. 성급한 것은 용서하겠다. 하지만 아까처럼 야비한 거동이나 천한 고함 소리는 쉽사리 용서할 수가 없구나. 모라를 하는 패거리들과 별로 다를 게 없더구나. 나는 그런 행동은 좋아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조심해주기 바란다. 알았지? 황제의 앞제비 노릇을 하는 것은 티겔리누스란 말이야. 그리고 만일 내가 그 처녀를 갖고 싶었다면 내게 터놓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비니키우스, 리기아는 내가 가져야겠다. 라고 말이야. 이렇게 말하며 그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차가운 표정을 띠고 그 호두빛 눈으로 비니키우스를 응시했다. 젊은이는 어쩔 줄을 몰랐다. 죄송합니다. 그는 말했다. 외숙은 친절하시고 고귀한 분이십니다. 한 가지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어째서 외숙께서는 리기아를 직접 제게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황제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거란다. 이 사건은 온 로마 시내에 소문이 퍼질 거야. 우리가 리기아를 인질로서 붙잡아 온 것이니까 소문이 가라앉을 때까지 궁전에 있게 해야지. 그런 다음 그녀를 살짝 너희 집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만사 해결이지. 붉은 수염은 겁 많은 강아지 같다니까. 자기의 권력이 무한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든 행동에 구실을 붙이고 싶어 하지. 그래, 네로는 겁쟁이라 체면을 차리느라고 항상 애를 쓰지. 티베리우스 역시 네로하고는 다르지만 자기가 범한 나쁜 짓에 대해서 일일이 변명을 했다. 왜 그랬을까? 어째서 악은 덕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묘한 경의를 표시하는 걸까? 악행은 추하고 덕은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진정한 미적 취미의 소유자는 덕이 높은 사람이다. 오늘이야말로 지하의 프로타고라스
프로디쿠스 고르기아스의 망령들에게 포도주를 부어주었다.